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션 사회를 맡은 이화여대 사회학과의 이주임입니다. 2022년 기본소득 포럼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오전에 공유지를 꿈꾸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한껏 들었으니 이제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공유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유부가 과연 기본소득과 함께 가야 될 핵심 주제인지, 또 여러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핵심 개념이 되어야 된다면 이걸 어떻게 프레이밍 해야 될지, 이런 게 실천적, 이론적 차원뿐만 아니라 실천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두 차원에서 굉장히 생산적인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발제해 주실 그 한국기본소득 네트워크 안효상 이사장님 소개드립니다.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이론, 이 포럼의 주제에 대한 설명 듣고 토론자 선생님들은 나중에 소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안효상입니다. 어쨌든 골치 아픈 우리 이번 포럼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지만 골치 아픈 주제를 어쨌든 떠맡아서 하게 됐는데 당연히 이게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기본소득 네트워크에 계신 여러분들, 특히 함께 주최하고 있는 그 한국연구재단 리얼 유토피아를 위한 그 기본소득 연구팀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했고, 앞에 1세선에서 발표하신 한희정 선생님, 그리고 2세선에서 발표하신 이지수 교수님, 그다음에 서정희 교수님, 또 조광재 선생님, 그다음에 윤영중 선생님 등등 여러분하고 함께 연구한 것의 일부를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목은 이제 공유부 배당으로서 기본소득 이론이라고 잡았는데요. 예. 시작은 어쨌든 기본소득의 아포리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다 아시는 거지만 일단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이렇게 말을 써놓고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칸딘스키의 그림 구성 같은 이렇게 추상화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에는 참 좋은데 저 말이 뭘까, 저 말이 뭘까, 저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정말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인 것 같고, 물론 기본소득이 최근 짧게는 몇 년, 좀 더 길게 한 10년 이런 시간 동안 떠오른 이유는 기본소득의 필요성 때문이겠죠. 사회가 다 아시는 거라서 아주 간단하게만 나열했는데, 사회 경제적 변화라든지 기술 변화, 기후 변화 및 생태 위기 이런 속에서 뭔가 이런 식의 소득의 보장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어쨌든 질문, 문제 제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일 이제 까다로운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돈이 어딨냐. 근데 이걸 만약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부가 있고 그것의 일정한 10%가 되든 25%가 되든 그것들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비율이니까 가능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온 것들이 어쨌든 우리들의 이제 생각의 흐름인데,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질문은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가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과 대답이 우리에게 요구되는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기본소득을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했을 때 기존의 지배적인 생각과는 당연히 이제 충돌하거나 모순되거나 그다음에 맞지 않는 이런 거고, 그것은 우리가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사회라는 것이 어쨌든 성과에 따른 분배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식의 분배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유부 배당으로서 기본소득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책 제목이기도 하고 그냥 오래된 슬로건일 수도 있죠.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어쨌든 이거는 두 가지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근대사회가 자신의 성과에 따른 분배를
기본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그 특별한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어떤 부, 이른바 공동의 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어쨌든 하나는 이제 사변이죠. 이른바 원천적 공유라고 하는 관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관적으로 저거를 저 사람이 혼자 다 만들어서 한 건가?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뭐 부동산의 예도 있고 뭐 구글의 예도 있고 다양한 예들이 있는데 이건 어쨌든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공유부라는 것이 있고 생산되고 그런데 왜 그것이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공유부가 있고 그다음에 공유부의 전부 혹은 뭐 일부일 수도 있죠. 이를 현재 돌아가는 방식대로 이제 화폐로 분배할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분배하는 것 이외에 뭐 다른 방식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게 기본적인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이고요. 근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공유지, 커먼즈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들고 나왔는데 어떤 뭐 발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재발견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른바 이제 주로 이제 1990년 전후에 시작되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과거에 있었는데 아직 사라지지 않았거나 뭐 새롭게 형성되거나 너무 당연해서 우리들의 인식 밖에 있었거나 아니면 공적으로 누리던 뭐 이것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인크로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붙인 어떤 과정 속에서 그것이 도리어 이제 뭐 포획당하고 침탈당하고 뭐 빼앗기고 그러니까 빼앗기고 나니까 새삼스럽게 공유주라는 것이 있어 왔고 그래서 그것을 뭐 발견이자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여기서는 뭐 신자유주의 자체를 길게 다룰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신자유주의인데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혹은 뭐 자본의 이윤 추구에 맞서는 어떤 저항의 기표 캐나다 저널리스트 이제 나오미 클라인이 쓴 말이죠. 어쨌든 공유주의를 되찾자 뭐 이런 슬로건까지 나왔고 근데 그것과 이제 별개로 또 혹은 뭐 교차하면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이제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에리너 오스트롬 등의 어쨌든 공유 자원론의 연구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이외에 어쨌든 공적으로 그러니까 공유로서 관리되는 어떤 자원의 뭐 효율성 그리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 뭐 규칙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낸 연구였고 뭐 그 덕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요. 뭐 이런 흐름들이 있어 왔고 그러면서 이런 공유주의 이론이 발전하면서 아까 뭐 인크로저라는 말이야 뭐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반복되고 그러면서 뭐 제2의 인크로전이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른바 이 자본주의적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어쨌든 공유주의에 대한 어쨌든 포획과 강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은 뭐 데이비드 하비 같은 사람은 이른바 이제 강탈에 의한 축적이라고 하고 뭐 좀 더 일반화해서 뭐 지대 추구 경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반대 각도에서 보자면 계속 강탈당할 공유지가 생산되고 있다. 이른바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크로저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공유지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고 또 포획되고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뭐 인식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의 어쨌든 자원을 넘어서는데 과연 그러면 커먼즈라고 하고 저희는 어쨌든 이걸 일단 잠정적으로 공유지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자원을 가리키는 것인가 앞에서 예를 들면 오스트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자원이 있다는 게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관리하고 뭐 이용하고 할 수 있는 뭐 공동체와 규칙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스트롬의 관점에서는 공동자원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 및 관리 규칙이 있다. 그리고 뭐 미국의 또 대표적인 그 커먼즈 운동가인 뭐 데이비드 보리어 같은 사람은 뭐 자원과 공동체, 사회 규약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상호 의존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통합된 어떤 전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좀 더 이른바 자율주의 계열의 어쨌든 그 이탈리아 출신의 뭐 데안젤리스 같은 경우는 뭐 공유부 혹은 이 사람은 뭐 공유제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린 커머닝, 공유화라고 어쨌든 부르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사회생태 체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이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에서 뺏기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넓게 보면 인간들의 관계까지를 포함하는 관계, 그리고 공유화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들의 행동,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좀 폭넓은 개념으로서 커먼즈를 이해하고자 하는 어쨌든 시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여기 뭐 이따 토론자로 정남영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텐데 더 저보다 자세히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커먼즈는 흔히 이제 복수형으로 쓰인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복수형의 커먼즈가 아니라 단수의 커먼, 인간의 어쨌든 이 공통성이라고 하는 어쨌든 더 차원을 더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뭐 유명한 이제 이탈리아의 자율주의, 뭐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미국의 뭐 마이클 하트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른바 이제 뭐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논의가 약간 좀 지나가긴 했지만, 이른바 인지자본주의와 어쨌든 지식이 이제 뭐 그 어떤 생산의 중요한 이제 요소로 등장했다라는 거고, 물론 그렇게 됐을 경우 그 지식이라는 건 어쨌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죠. 뭐 그 속에서 이른바 비물질적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더 중요한 이제 생산의 요소로 등장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른바 자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갖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이 뭔가를 얻는 방식, 전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빼앗아가는 것, 지대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의 중요한 방식은 과거 같으면 뭐 그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대를 갖고 있다면, 오늘날은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대를 수취하는 방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프로동의 막스 얘기는 뭐 자세히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자본이 사실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 집합적 힘. 여기서 뭐 집합적 힘의 프루동의 예가 뭐 가장 많이 드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를 짓는데 200명이 하루 일하는 것하고 101명이 200일 동안 일하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르다. 한 번에 200명이 일할 때 한 명이 200일 동안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이거 흔히 말하는 집합적 노동이고, 그것에 대해서 자본이 지불하지 않는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잉여라고 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막스도 이제 유사한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집합적 힘을 자본이 조직하는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원래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인가에 대한 어쨌든 뭐 쟁점이 어쨌든 있습니다. 뭐 이런 맥락에서 뭐 네그리어 하트 같은 경우에는 현대 자본주의 조건인 어쨌든 해방의 현실로서 오늘날 자본주의라는 게 소유자들의 공화국, 혹은 소유공화국, 혹은 소유자들의 공화국인데, 거기서 더 나가서 커먼웰스라는 공유부를 이제 합쳐서 쓰면 한 글자가 커먼웰스가 되죠. 그리고 그거는 이른바 이제 보통 뭐 공화국이라고도 많이 번역하는 이른바 어떤 정치 체제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서 앞에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이 공유지라고 하는 커먼즈라고 하는 게 어쨌든 자원, 인간의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어쨌든 관계와 행동을 가리키고, 이런 것이 있을 때만 어쨌든 커먼즈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생산되고 재생산된다고 하는 관점, 이 말을 가장 가장 명료하게 한 사람이 미국의 사회사가인 피터 라인보 같은 사람이죠. 공유화 없이 어쨌든 공유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공유화는 공유지를 인식하고 이용하고 유지 보존하고 관리하고 재생산하는 일체 행위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예를 들면 뭐 독일 메르츠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죠. 공유지와 공유재는 재화만이 아니라 공동자원과 생산물을 창출하고 이용하고 보존하는 어떤 사회적 실천이다. 그랬을 때 도대체 이
그러면 사회적 실천이 아무거나 사회적 실천이냐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어쨌든 어떤 특정한 가치를 실천하는 건데 한 가지는 이제 공유주의 원칙의 실천이라는 게 있죠. 동등하게 참여하고 뭐 우리가 말하는 자율적 민주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어떤 또 넓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가. 예를 들면 오늘날 그 공유 뭐 대표적으로 그 공유지 예를 들면 뭐 바다에서 나는 뭐 양식 그러니까 뭔가 딴다고 할 때 당연히 공유지의 원칙에서 따지면 동등하게 참여하고 공유지가 유지 재생산되게 하는 것들의 맥락에서 참여하지만 여기 오늘날 더 덧붙여질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생태적인 어쨌든 지속 가능성들을 더 강조한다든지 이런 맥락에서 어쨌든 공유하는 공유지를 인식하고 이용하고 등등 하는 일체 행위인데 그것이 어떤 가치들을 담고 있고 한 가지는 공유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생태적 가치를 실천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가 뭐 이름을 거론한 저희 연구팀에서 같이 쭉 하면서 한 가지 의문, 물론 저희가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지지하는 맥락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왜 공유지에서 함께 그냥 이용하고 그다음에 뭐 이용했을 경우에 이제 뭐 알아서 그 뭐 일정한 한계라는 게 있지만 공유지 원칙에 따라서 자신들이 그 화폐 수익을 각각 일정하게 가져가는가. 그거 말고 어쨌든 다른 방식의 분배 방식은 왜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고요. 그랬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화라는 게 공유지 원칙의 실천 및 사회적 생태적 가치 실천이라고 할 때 이는 공유지 주체성 어쨌든 우리가 공유자라고 부르는 것들을 형성하는 과정인데 이 공유자들이 예를 들면 특히 분배라고 하는 것에서 뭐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 분배도 기존의 지배적인 분배 방식 이외에 공유지 특유의 분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얘기했을 때 이야기하는 이른바 무조건적이고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분배하는 이런 것들을 원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앞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유화와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2차 공유화라는 어쨌든 이것도 물론 잠정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들 얘기했고 그래서 공유지에서 발생하는 화폐 수익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공유부 배당을 2차 공유화라고 어쨌든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제 3세션에서 이진수 교수님께서 더 자세히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어쨌든 그 판동차 어린이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 이 기본소득 주문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신 거죠. 학교라는 공유지가 있는데 이 학교라는 공유지를 활성화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의 매점을 만들었는데 도리어 매점에 오는 학생과 잘 오지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서 도리어 간단히 말하면 잘해보자고 했는데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더라.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걸 도입했을 때 도리어 공유지 자체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고 그 속에서 이른바 그 공유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방식이 이른바 평등과 연대라는 공유지 원칙을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저런 관심들이 공유지 기존 해당 공유지 그 학교 그 매점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더 확산되는 뭐 이런 효과들을 가져왔다. 이게 2차 공유화 효과라고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이제 3세션에서 다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공유부 배당의 이제 현실태. 도대체 이 공유부 배당을 도대체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그래서 생각한 건 어쨌든 뭐 첫 번째는 어쨌든 이게 공유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행위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공유화라고 부르는 어떤 과정이라고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쨌든 이행의 과정에서 이제 앞에 이제 한인정 선생님 발표할 때 김지연 선생님이 이제 그
토론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토마스 페인부터 예를 들면 가이 스탠딩까지 기존의 소유 구조는 놔두고 어쨌든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이것으로 일종의 그 배당을 함으로써 그 사적 소유를 상실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어쨌든 기본소득 이런 논의 쭉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게 꼭 그렇게만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거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공유지 기금을 유지하고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기존의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지점들이 등장하는 일정한 임계점이라는 게 등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공유화라고 인식하는 과정 자체가 그 소유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의미에서 어쨌든 현재 공유부 배당의 현실적인 모습으로서의 이제 공유지 기금과 그 공유지 배당이긴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이게 동적인 과정으로 놓는다면 그런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출발을 예를 들면 저기서부터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이제 남는 문제들 뭐 제일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죠. 도대체 이제 이 공통적인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걸 통해서 공유부를 어떻게 확인해가는 일련의 과정들은 어떻게 우리가 밟아갈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그 공유 아까 이제 뭐 그 가이스탠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유지 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이스탠딩이 많이 제기하는 방식인데 이 공유부 배당을 위한 어쨌든 새로운 제도 설계라는 게 어쨌든 도입이 하려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면 저희가 이제 항상 뭐 기본소득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 시스템에 그냥 하나로 한 가지 요소로 그냥 들어와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요소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체제 변화가 시동을 거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요소가 들어오는 옴으로써 또 체제 전체가 변화되는 일련의 어쨌든 과정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공유지이건 뭐 공통적인 것이건 아니면 공유부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배당되었을 때 그런 요소가 있는 어떤 사회 생태 전체 시스템 자체가 어떤 식의 변화를 겪어 나갈지에 대한 어쨌든 그 일종의 청사진 혹은 그것의 운영의 원칙, 뭐 방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쨌든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럴 때만 예를 들면 지금 기본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거냐도 어쨌든 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 기본소득 혹은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뭐 실험되기도 하고 논의되기도 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그 제기되는 질문 이거 해서 이거 잘 되는 거야? 아니면 이게 도리어 그냥 일종의 기본소득의 어쨌든 좀 심원한 의미나 어쨌든 급진적인 혹은 뭐 해방적 함의 같은 것들을 도리어 희석시키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소득이라는 요소가 체제 변화에 시동을 걸고 그런 변화 속에서 기본소득이 있을 때 이 전체 그림들은 어떤 그림들이 그려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어떤 기준과 원칙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사장님 발제 감사드리고요. 토론자 선생님들도 다 앞으로 지금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이 차분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컨셉이거든요.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 우위의 사회에서 지금 벌써 200~300년쯤 되나요? 이렇게 살고 있다가 또 마지막에는 아주 극단적인 시장주의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상품 물신주의를 넘어서서 자본 물신주의처럼, 그러니까 자본에서 이윤도 나오고 성장도 나오고 우리한테 좋은 게 모든 게 나온다는 이런 압도적인 이념적인 지배가 있는 상태에서 공유부를 어떻게 앞으로 내세울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 분 토론자 선생님의 토론을 듣고 가능하면 활발하게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자 선생님으로 세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윤형준 기본소득연구소 연구실장님 이신데 지금 이게 섭외되실 때랑 지금 스테이터스가 달라지셨죠. 예, 그래서 랩 2050의 대표님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정영신 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남영 독립연주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일단 제가 끼어들지 않고 세 분 선생님의 토론을 연달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소개를 받은 섭외를 받은 게 아니라 사실 이 토론회 섭외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섭외를 할 때는 이제 기본소득 연구소의 연구실장이었고 이번 주부터 랩 2050의 대표를 맡은 윤영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안유상 이사장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에 물론 이제 공유지 그리고 이제 공유화 그리고 기본소득이 어디까지 얘기했었던 이 공유부에 대해서 저도 나름의 이제 그 토론과 내용을 새로운 이제 논점들을 조금이나마 제시를 할 것인데 그 이전에 저는 조금 다른 맥락의 토론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애초에 이 세션을 기획할 때부터 좀 그렇게 하기로 했었던 것인데요. 제가 이제 준비한 토론문은 오늘 이 세션의 발제 제목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 전체 기본소득 포럼의 제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그 전체 기본소득 포럼의 주제 다 알고 오셨죠? 예. 주제는 기본소득 담론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본소득 담론의 전체적인 전환을 꾀해야 하는지, 사실 그 제목을 왜 잡았는지 아마 이 정도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 좀 감이 오실 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맥락에서 좀 토론문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토론문을 좀 늦게 썼더니 자료집에 안 들어가서 토론문을 그냥 읽기만 해도 다 새롭게 느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좀 읽으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이 자주 써온 표현 중에 하나가 때를 만난 아이디어,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때를 만난 아이디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빅토르 위고의 때를 만난 아이디어의 힘은 그 어떤 군대도 이길 수 없다라는 이제 그 문장을 좀 변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 표현이 상당히 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한국에서 이 비주류의 생각과 사상이 사회에서 또 수용되기까지, 또 수용되는 것을 넘어서 주류가 되기까지는 상당히 지난한 과정과 그런 그 오랜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기본소득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016년 이전만 해도 터무니없는 아이디어 취급을 사회 곳곳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그 주류의 공론장에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완전하지 않은 형태로나마 지역 단위에서 정책으로 시행되기도 했고, 또 전국 단위 선거에서 핵심 의제로까지도 다뤄졌습니다. 정말 때를 만난 아이디어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과연 그 때, 지금이 과연 어떤 때인지에 대한 논의가 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논의를 국내외에서 이끌어온 단체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와 또 각 국가별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죠. 그래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는 원래 유럽 네트워크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1986년에 시작이 됐고, 이 유러피안을 얼스로 바꾼 게 이제 2004년에 바꿨고, 한국에서는 2009년에 이제 조직됐고, 2010년에 17번째 가입국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또 마침 또 2016년도에 비엔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를 했었죠. 그런데 기본소득이 주목을 받은 계기는 사실 좀 의외의 사건에서 좀 비롯됐습니다. 바로 2016년 3월
그 구글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기사 이세돌의 대국이 있었죠. 그 이게 결정적이었냐 아니었냐라는 거를 어떻게 계량적으로 따질 수 있느냐? 물론 완벽한 인간관계는 아니지만 제가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트렌드를 많이 뒤져봤습니다. 거기 뒤져보면은 압도적으로 3월에 검색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네, 1월에 약간 반짝 올라가요. 반짝 올라가는 거는 1월에 그 성남시 청년 배당이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약간 올라가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3월에 엄청나게 검색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6월 달에 6월 5일쯤에 이제 급격하게 다시 또 그만큼 늘어나는데 그때가 이제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있었던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7월에 이제 우리가 주최했었던 기본소득 비엔 총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고, 국내 이제 지상파 방송사들에서 기본소득을 다룬 다큐멘터리들이 이제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계기가 있을 때마다 급격하게 기본소득에 대한 이제 검색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전 몇 년간을 통틀어서도 2016년도에 정말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인공지능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그래서 왜 지금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때인지에 대한 답변이 기술 발달에 의한 자동화의 확산, 또 일자리의 감소가 주로 거론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에 가세하는 분들이 이제 그냥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실리콘밸리의 유명인들이 주로 참여를 했었죠.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이런 분들이 이제 기본소득의 필요성이나 가능성 등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Y 콤비네이터라는 실리콘밸리의 엑셀러레이터가 2016년도에 기본소득 실험을 한다고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노조 지도자인 앤디 스턴이나 뭐 정치인이 앤드류 양 같은 사람들도 일자리 소멸론에 근거한 이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미국의 기업인들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기본소득 주요 논자들의 책 1장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니까 가이 스탠딩, 말콤 토리는 톤이 좀 덜한데, 빠빠레스는 확실히 그 앞부분에 그 자동화를 굉장히 중요한 배경, 지금 논의가 부상한 중요한 배경으로 꼽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뒷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훑어보면은 기본소득이 주요하게 논의되는 배경을 이제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불평등, 실질적 자유의 배분 이런 것들도 균형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일자리 소멸론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이 불평등과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과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문제가 하나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생각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시각이고, 모든 문제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여튼 당시 기본소득 논의가 부상하게 된 주요 계기가 일자리 소멸, 자동화에 의한 이제 그런 것이 대중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처럼 다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을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왜 도대체, 그러니까 모두에게 줘야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좀 대중적으로는 좀 낯설잖아요. 또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의 윤리관념하고도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약간 급진적인 이 주장의 급진성을 어차피 모든 일자리가 사라질 거니까 라는 또 이 나름의 답변도 굉장히 전향적이고 급진적이잖아요. 급진성과 급진성이 서로 맞붙으면서 서로 호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소비가 됐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의 부상, 일자리 소멸론, 자동화의 확산, 이 문제 간단하게 다뤄질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중요하게 다뤄질 지금 현상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그동안 제가 관찰하기로는 일자리 소멸론을 기본소득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 인식의 격차, 대중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인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기본소득의 논의를 이끌어왔다는 왜 한국 네트워크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얘기하지 않은 이 대중적 인식의 격차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트워크에서는 물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하나의 동일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일자리 소멸론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소멸도 소멸이지만 이 불안정한 일자리들, 그리고 일을 하는 형태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지고 있고, 그리고 또 가이스탠딩이 유명한 표현을, 본인이 만든 표현은 아니지만 유명하게 만든 표현인 프레카리아트를 늘린다는 그런 인식을 이제 자주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의 격차가 왜 등장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일자리 소멸론을 막 전파하면서 기본소득 얘기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덜 적극적으로 해명해온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면서, 어쩌면은 뭐 일자리 소멸론이 굉장히 기본소득 논의 확산에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니까 좀 방치해왔나? 막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좀 얘기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들마다 또 저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좀 기본소득이 부상한 주요한 계기를 불평등으로 좀 꼽고 있습니다. 근데 불평등은 이 역사적으로 지금이 제일 불평등하다, 뭐 이런 거를 계량적으로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담론적으로, 공론적으로 보기에는 이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거의 상수로 보고, 이 불평등의 핵심 의제가 된 계기는 따로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사실 핵심적인 배경 자체가 부동산 자산을 파생상품화를 시켜서 굉장히 우수한 신용등급을 부여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금융중심의 신자유주의에 좀 경종을 울렸고, 뭐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라든지 그런 운동들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또 2010년대에는 이제 피케티라는 경제학자가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불평등을 핵심 의제로 만들기도 했었죠.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 학문이고, 학문들 사회과학 사이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헤게모니가 있는 학문인 것 같은데, 그런 학문 안에서도 불평등을 핵심 의제로 만드는데 이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불평등한 의제 자체가 세계 각국의 핵심 의제가 되었고, 또 여론 해법들이 많이 모색되었고 논의가 되었는데, 그중 어떤 것들도 그닥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것, 별로 이렇게 개선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 저는 그런 현실의 상황과 대한 모색의 상황이 이 기본소득의 부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불평등을 좀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은 방법은 있습니다. 세제 개혁을 통해서 재분배의 규모를 늘려야죠. 재분배를 뭐 타겟화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재분배의 규모를 늘려야 됩니다. 근데 그런 총체적인 대응을 성공한 정부가 여태까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안들이 무력했던 것도 기본소득이 부상한 주요된 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본소득의 담론이 이제는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되어지는 게, 여태까지 선거 때 특히 기본소득 논의를 할 때 주로 많이 논의됐던 게, 그래서 얼마 줄 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얼마 줄 거면은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뭐 재원을 마련하려면 어떤 식으로 뭐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는데 누구는 또 손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기술적으로 많이 하면서 여태까지 기본소득 논의를 해왔거든요. 사실 또 그런 기술적인 논의를 또 좀 열심히 해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저이기도 한데요. 저도 좀 반성을 하는 편이지만 그 논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근데 기본소득 논의에 조금 더 내실을 다지고 알맹이를 좀 이렇게 튼튼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것이 이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그동안 쭉 강조했었던 이 공유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설득력 있고 좀 더 풍부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는 정관에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라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다른 이제 국가별 네트워크와는 다르게 공유부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정관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원천을 드러내는 논변을 통해서 기본소득이라는 이 지급 방식까지도 왜 정당한지를 이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것도 아니고 모두의 것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특정인의 성과, 특히 특정인에게 더 많이 배분될 필요가 없고 모두에게 똑같이 배분되는 게 정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유부라는 것이 뭐 분류상으로는 어떻게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 우리가 해왔었는데, 이제 오늘 이사장님의 이제 발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이 공유부의 논의가 이 기존의 커먼즈 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좀 얘기해 주신 것이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커먼즈 담론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이 배당, 분배 방식이 이 커머닝, 공유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덜 논의가 되었었는데, 이제 저도 참여했던 이제 일반공동 연구팀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논문을 쓰기도 했고, 오늘 또 이사장님이 거기에 대한 이제 발제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 방식의 배당이 공유화의 한 방식일 수 있고, 또 이제 이 공유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공유지를 만드는 그런 방식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한번 논점을 두 가지 정도만 제시를 하면요. 근데 배당이라는 방식 자체가 2차 공유화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그 제주도의 지하수인 삼다수를 예로 들면요, 삼다수를 많이 퍼가지고 팔면 팔수록 그 많은 사람들한테 배당, 만약에 그게 배당된다면 배당을 더 많이 늘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모두의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공유받지 않고, 우리가 여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라인보가 얘기한 공유화의 맥락인 것 같은데, 공유화라는 것은 그 단순히 거기에 대해서 그 모두의 것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 생기는 그런 과정까지도 포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이 그냥 이제 배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보면 현금이라는 배당 방식이 2차 공유화가 아닐 수도 있으니, 이 배당 방식을 우리가 얘기하는 맥락에 어떻게 하면 이게 공유화에 기여를 하는 방식인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함께 잘 제시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일반 공동 연구팀에서 저도 좀 했었던 토론이자 제가 제기했었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 배당이라는 방식을 2차 공유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념화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공유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익을 배분하는 것도 하나의 공유화라는 가정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개념화하고 또 네이밍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가 꼭 배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으니 그 배당도 중요한 2차 공유화의 방식이지만 그것의 부분 집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토론을 한번 붙여보고 싶어서 두 가지 논점을 좀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끝으로 다시 시점으로 좀 돌아가 본다면, 시간을 좀 많이 초과했죠.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 시점으로 좀 돌아가 보자면은 이 때를 만난 아이디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때를 만난 아이디어가 이 공유분 논의까지도 이어져서 이 논의가 왜 때를 만난 아이디어이냐라고까지 우리가 그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이 공유분 논의가 좀 의미가 더해질 것 같은데요. 저는 제대로 답변을 솔직히 못 찾았어요. 근데 두 가지 정도의 답변을 제 나름대로 찾은 것을 얘기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지금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 지속된 이 저금리 환경에서 굉장히 불평등이 확대됐는데, 그 불평등의 확대가 이 소득보다는 자산 쪽에서 확대가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자산 쪽에서 그 불평등이 확대된 것의 상당 부분은 저는 공유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 것, 또 다른 이제 자산 시장의 가치가 올라간 것은 이게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가치가 더해진 것도 아니거든요.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입지가 많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입지를 결정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 공공 인프라 투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자산 시장에서 유동성이 확대된 것도 이 기본적으로 뭐 신용 창출의 과정 자체가 우리가 화폐라는 그 빌리프 시스템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이 화폐라는 그 체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믿음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 믿음에 의한 건 과연 또 근본적으로 누구의 것이냐, 모두가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화폐라는 것도 그 신용 창출의 과정도. 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격차의 상당 부분은 공유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이 공유부 논의가 때리면 만난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의 그 현실의 문제를 그 제대로 개선하는 수준으로 제대로 바꾸려면은 그에 맞는 가치관, 그에 맞는 가치 체계가 탑재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 가치 체계가 아마 공유부 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 점점 세상이 좀 가져야만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가지지 않아도 좀 누릴 수 있는 게 많은 세상이 되려면 좀 공유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유부라는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 중요한 문제 제기 몇 가지 해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카톨릭대에 있는 정영신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예. 미만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제가 토론문을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카톨릭대 사학과 이외에 제 소개를 커먼즈 네트워크와 연구자의 집 소속을 이렇게 같이 좀 적었습니다. 연구자의 집은 들어본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식 공유 운동을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단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들 공동의 어떤 복지의 기반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 이런 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먼즈 네트워크는 2017년 이후부터 커먼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과 이제 시민과 활동가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만들자라는 그런 이제 문제의식 하에서 만들어서 아직까지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커먼즈 네트워크의 몇 분이 또 이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도 활동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두 가지 네트워크가 실천적으로 또는 학술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한 적은 이제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쟁점들을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소속을 그렇게 좀 같이 적어봤습니다. 아까 그 발표문에서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커먼즈 패러다임이 조금 유행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이제 1990년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1990년은 아시는 것처럼 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 일반에서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외채 위기를 겪었던 그 시기가 이제 막 끝나가던 이제 그런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10년의 어떤 경험들 속에서 이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세 가지, 그러니까 커먼즈 논의에서 바라보면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더 약탈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논의가 이제 90년에서 91년 사이에 나오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외부의 정치 경제적 변동과는 일정 정도 이제 좀 거리를 두면서 그런 외부의 변동에 대해서 커먼즈 특히 이제 공동체 커먼즈 내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 어떤 좋은 제도를 통해서 공동의 자원 또는 공동의 그 부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이런 논의들을 집대성해서 이제 엘린 오스트롬이 Governing the Commons라고 하는 책을 펴낸 것이 이제 199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3세계에서 그 약탈당하는 이제 민중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80대 외채 위기와 이제 10년에 걸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여전히 우리는 뭔가를 빼앗기고 있다. 그 빼앗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이제 커먼즈 논의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비아 페데리치나 이런 연구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드나잇 노트 컬렉티브라고 하는 그 연구 집단에서 뉴 인클로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학술지를 펴내게 되는데, 그게 중요한 계기가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커먼즈 논의, 커먼즈라고 하는 이 사회 경제적인 체제, 사회적 관계의 형태는 인류 역사를 보았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언어로 다가오는 것은 역시나 1980년대에 있었던 전 지구적인 정치 경제적 변동의 영향 하에서 우리가 이제 커먼즈라고 하는 언어와 만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본소득 논의에서는 이제 커먼즈 논의를 결합시키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이제 공유부라고 하는 개념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커먼즈 논의 안에서는 기존 논의들을 보게 되면 이제 커먼즈는 인간의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성에 기반을 해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어떤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본단 말이죠. 거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인간이 소유하고 뭔가 이렇게 공동으로 가지는 어떤 공동의 부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삶 자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공동성, 그러니까 행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구적인 규모의 어떤 사회 생태 체계 속에 오히려 인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성의 측면에서 이제 커먼즈 논의가 한편에서는 진행되어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바입니다만 인간의 노동이나 활동 자체가 이제 집합적이거나 또는 이제 협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많은 공동의 부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어떤 특정한 정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이제 그 공동체 성원들이 최소한의 생계와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제 필수적인 재화들이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 구성의 어떤 공동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이 커먼즈 논의에서는 그런 어떤 인식에 기반해서 모두 이것을 모두에게라고 하는 그런 구호들이 이제 좀 만들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런 커먼즈의 문화나 커먼즈의 법 이외에 실제 현실에서의 어떤 민중들의 어떤 커먼즈 관리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훨씬 더 이제 미시적이고 이 공동체적인 수준에서 일정한 경계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모두 이것의 일부를 우리의 것으로서 이렇게 이용하고 관리하는 이런 형태들이 이제 지배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커먼즈의 핵심적인 작동 원리에는 모두 이것을 모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커먼즈 문화 또는 커먼즈의 법에 기반한 보편적인 어떤 권리의 차원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민중들이 생계와 생존을 보장해 나가는 어떤 자치와 협력의 차원으로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정치적인 차원에서 좀 보자고 한다면 시민들의 어떤 자기 조직화 과정으로서의 어떤 커먼즈, 그것을 이제 커머닝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원리가 함께 이제 작동을 했던 것이 이제 커먼즈의 힘이었고 또 동시에 그것은 이제 커먼즈의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모두에게라고 하는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강조하고 이제 시민들의 자기 조직화 원리를 이제 무시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국가에서 그냥 제공해 주는 하나의 서비스로 어떤 사회적 문제를 기술관료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가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이제 커먼즈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보편적 권리의 차원들을 이제 무시를 하게 되면 공동체들의 커먼즈가 이제 경계를 강화하고 장벽을 치면서 일종의 공동 소유물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 이런 두 가지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용어 사용 문제에서 우리가 공동의 부나 또는 공유지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것을 물질화된 형태로 이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어떤 시민들의 어떤 자기 조직화 과정으로서의 어떤 측면, 커머닝의 측면을 이제 조금 간과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이 부분은 좀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과정에서 공동의 부를 함께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특정한 정치 사회적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빼앗기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인정한다는 점, 그리고 그 공동의 부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가 새롭게 창안되고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제 커먼즈 논의와 기본소득 논의가 같이 만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커먼즈 논의에서는 학술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오스트롬 논의가 워낙 이제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스트롬의 그 논의 안에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두 이것을 모두에게라고 하는 이 보편적 차원이 이제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지 이제 외적인 변수로만 여기고 그런 일정한 경계 내에 존재하는 어떤 이용자 집단이 한정된 자원, 그것도 이제 공동의 부의 일부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이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 보편적인 어떤 권리의 차원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공동성이나 이제 보편적 차원을 중심으로 해서 커먼즈 논의와 이제 이 기본소득 논의가 같이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합니다. 그러니까
분기점 또는 이제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은 여전히 이제 커먼즈 논의 안에서 모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커먼즈 논의 안에서는 모두 이것에 대한 어떤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것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어떤 자체의 측면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것을 어떻게 개개인이 이제 분배받을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성은 굉장히 좀 약했다는 거죠. 오히려 전자의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 후자의 측면이 조금 부차적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커먼즈 진영 안에서도 이제 기본소득 논의가 조금 그 관심이 적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좀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좀 접근해 나갈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동의 부의 이미지를 어떻게 좀 만들어 나갈 것이냐와 관련해서, 이 공동의 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커다란 공동의 부라는 이런 이미지로 이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뭐 공동체 커먼즈나 이런 곳에서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아주 이제 작은 인간 집단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공동의 부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상호 연결하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커먼즈의 어떤 생태계처럼 공동의 부들의 어떤 생태계라는 이런 관념이 더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의 부를 인간과 자연이 이제 같이 혼합되어 있는 사회 생태 체계로 이제 이렇게 고민했을 때는 그 공동부에 대한 권리와 분배를 인간이 이제 독점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의 부를 생산하는데 자연계의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 또는 비인간 생명체들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분배의 과정에서 인간 이외의 존재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고려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전반적으로 찬성하시는 입장이지만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다차원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정남영 선생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이거 잘 들리시나요? 제가 이거 끼고 마이크로 해본 지가 지금 처음이야. 오래돼가지고. 오래된 게 아니라 처음이죠. 빼셔도 돼요. 네. 예. 이 듣다 보니까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천천히 하면 되고, 저를 다시 조금 소개를 하면은요, 저는 그 사회적인 분류에 따르면 영문학자고 문학평론가입니다. 근데 이제 뜻이 있어서 학교를 좀 일찍 나왔어요. 올해쯤이 정년인데 한 10년쯤 나와서 그 이후에 커머니즘이라고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것, 그 커먼에 ISM을 붙여가지고 커머니즘에 집중하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다가 마그나카르타 선언이라는 라인보의 책을 번역하게 됐고, 커먼즈라는 단어를 접했던 것.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은 익히 아는 건데, 그걸 접하고 조금 있다가 커먼즈 운동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는 공유지는 옛날부터 있던 거기 때문에 역사가들이 연구하고 그래서 공유지 연구는 이미 있어요. 근데 커먼즈 운동은 이게 다른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 서큘레이터가 되어야겠다 해서 블로그 같은 데다 글을 올리고 해서 이제 그 블로그가 나중에 변하기, 개인 블로그에 처음 옮겼기 때문에 지금 커먼즈 번역 네트워크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그냥 뭐 서큘레이터 중에 한 명이지요. 한 명이고, 이걸 집중적으로 커먼즈 운동을 매일 달라붙어 가지고 하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아무래도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스는 뭐 늘 읽어왔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들레즈, 특히 네그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푸꼬, 그리고 영문학에도 이미 제가 이제 D.H. 로렌스를 무지 좋아하는데, 뭐 여러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무슨 성문학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로렌스가 바로 이 기본소득론자. 그때는 물론 임금을 모두에게 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미 이제 알고 있었어요. 이게 섞이는데, 하여튼 그걸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 공부하는 연장선상에서. 근데 다른 사람이 생각 안 한다는 거 저는 물론 압니다. 바보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네그리 같은 경우도 2001년인가 제국, 그 4부작 중에 하나인 제국에서부터 얘기를 하는데, 말은 그때는 뭐 시민소득, 보장소득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구의 시민이고 모든 시민은 다 소득을 가져야 된다. 이게 그 주장이거든요. 심지어는 국적이 없는 사람조차도. 왜? 지구 시민이니까. 이제 그걸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 운동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그때 제가 가서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커먼즈 운동은 그 이후로 한국도 상당히 늘어나가지고 우리 지금은 커먼즈 운동 일반에 대해서는 저보다 우리 정영 선생님이 하셔야 더 믿음직스럽고 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파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그 커먼즈 네트워크나 연구자의 집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공부하는 공통주의 연구 모임이라고 젊은 동지들이 있는데 다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도 간접적으로 관계는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독립연구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자, 이제 제가 토론문을 써서 쓴 게 이거 그냥 쭉 읽으려고 썼는데 제가 그냥 지금 발제하신 우리 안전 선생님의 그 논지에는 너무나 흔쾌히 동의를 하기 때문에 대신에 몇 가지를 좀 분명히 해야겠다.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적었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첫 번째가 커먼즈와 국가의 관계인데 커먼즈 운동은 제가 생각하는 커먼즈 운동은 기본적으로 시장 또는 자본의 외부, 국가와 자본의 외부의 삶의 터로서 커먼즈를 구축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건 국가에게 기본소득으로 해달라 말라 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라는 것이 이제 더 퍼블릭, 공적인 건데 사실은 국가는 가만히 보면은 역사상으로도 국민 모두를 위해서 하고 어떨 때는 대통령 일개인을 위해서 사회에서 진동을 합니다. 시민들의, 저는 국민이라는 말은 좀 안 쓰니까 시민들의 힘이 세면은 시민들을 위해서 뭘 하게 되고 시민들의 힘이 약하면은 이제 반대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국가에게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정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근데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근데 국가가 이미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 않느냐,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가의 논리가 이렇게 돼 있죠. 공적으로 그 국가 전체의 삶을, 나라 전체의 삶을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하여튼 이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 커먼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선분배입니다. 왜? 모두 다 같이 해서 이윤으로 빠져나가는 게 없고 집 같은 거예요. 집. 우리 집. 집에서 선분배, 후분배 하지 않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다 먹죠. 물론 이제 외부에서 소득이 들어와야 되지만 그거는 좀 차치하면은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 자본주의는 노동력과 교환을 하기 때문에 이건 막스가 얘기한 거예요. 막스가 얘기한 걸 제가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후 분배입니다. 실현되고 나서야 내가 사회의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임금을 받고 나서야. 근데 이제 자본주의가 쭉 진행을 하다가 이제 능력이 부족해졌어요. 신자유주의 시대에 와서. 왜냐하면 노동력을 재생산해주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임금이 줄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국가에서 재분배를 통해, 복지를 통해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그 구매력으로 다 갑니다. 그런데 이 커먼즈는 선분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지요. 그리고 아까 이제 국가에게 정책을 요구할 때는 만일 우리나라가 공동체라면, 삶의 공동체라면은 너희들이 이걸 해라 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하고 해야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유에 관해서 생각할 문제점인데 이거는 읽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또 시간 때문에 이 모두의 것은 소유로 넘어 있는 거거든요. 소유를 넘어 있지만 그건 원리적으로 그런 건데 실제 현실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스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뭐냐면은 자본주의 그 생산의 사회화니 뭐니를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공유부의 형태가 잠재해 있다는 거예요. 주식회사의 자본론 3권의 주식회사 편이라든가 신용편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 생사를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근데 당장은 안 올려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커머닝 또는 커먼즈는 소유 너머에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이게 순차적으로 현실화될 것이다. 그러면 현재의 소유 중에서 가장 저는 공유는 소유 너머에 있는 게 가까운 게 뭔가 좀 더 가까운 쪽으로 조금씩 실현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막스 같은 경우에 소유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활 수단을 점유하는 거, 하트하고 그리고 어디서 이제 내 칫솔을 남이 가져가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요.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생산 수단을 지금은 자본가들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모두의 것으로 바꾸는 그거를 재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지금 법에 어긋나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자연적인 방식이거나 아니면 혁명적으로는 옛날식의 혁명은 지금은 이제 불가능할 테니까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생산 수단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된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지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그 비물질 생산물 때문에 그래요. 점점점 그러니까 생산 수단의 주된 부분이 비물질적인 게 되고 있는데 지식, 뭐 텍스트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자본의 논리를 적용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자본의 논리는 희소성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제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산 비용이 거의 제로예요. 상품으로 팔리지 않아야 됩니다. 원래 자본의 논리라면은. 근데 이게 생산 수단이 쭉 돼서 인간의 뇌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네그리 하트가 하는 말이지만 점점점 인간이 고정자본이 되는 대로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면 고정자본이 아까 말한 생산 수단의 아주 큰 부분이죠. 이 사람이 이 다중으로 그냥 연결이 되면은 문제가 이제 원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장애물도 있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겠죠. 저 절대로 내일 아침에 이게 실현되리라고 생각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저 살아생전에 그런 건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너무 괜찮나요? 하나만 더. 새로운 네 번째는 빼고요. 새로운 가치로는 이미 이제 얘기 속에 들어 있는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국가와 자본의 논리를 따릅니다. 국가는 빼고요. 국가는 왔다 갔다 하니까. 자본의 논리는 자본의 목적은 자본의 증식이지 삶의 번영이 아니에요. 이 상식적인 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경제 성장이 얼마 되면 좋다고 그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치론을 바꿔야 된다. 자본이 삶의 가치를 대신해 왔는데 자본주의에서 이제는 진짜 삶을 다시 회복을 시켜서 우리가 사는 거를 얘기하고 그 관점에서 자본을 보고 너는 인류의 삶을 그동안 많이 책임져 줬지만 지금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으니 이제 가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묘지 잘 마련해주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지 현실성 문제입니다. 저는 현실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그 강남원 선생님께서 몇 년도 2016년도 이전에 한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뭐 발표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듣고는 야 신난다. 이게 현실적으로도 가능하구나. 이 방향만 옳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더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럼 방해물이 뭐냐? 사람들이 자꾸 자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삶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삶의 입장에서 커먼즈를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늘면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걸어갈 능력이 있으면은 저희가 저기서 저까지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걸어갈 능력이 없어가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고 눈이 안 보이고 그러면 가다가 부딪히고 잘못하면 저기 쓰러지지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일단 공동체라면 해줘야 되고 그게 지금으로서는 기본소득이라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기본소득은 뭐 이름이 꼭 기본소득이고 이럴 필요는 없는데 미리 사람들 힘을 키워줘야 된다. 그래야 자본을 넘어선 더 고양된 생산력이 가능한 자본 너머로 갈 수가 있다. 이거는 생산력을 높이는 문제이기도 해요. 아니 애들을 학교 보냈는데 너 갔다 와서 공부하면 밥 주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밥 먹여서 보내야죠. 무조건적으로. 아니 근데 공동체라는 거는 집이 사회로 확대되는 겁니다. 저는 그 집, 명부자의 집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걸 생각하던데 사람들이 이 자본에 의해서 몰려있는 자기 집만 생각하고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그걸 막 굉장히 이데올로기화해가지고 막 그런 걸로 하죠. 근데 그거 아니고 사회가 집이 돼야 돼요. 그 집인 사회는 밥부터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고 그러면 그 이전보다 아니 그 밥 안 먹고 학교 가는 애들이 잘 할 리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미 앞에 토론 2개에서 거의 10개에 근접하는 막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세 번째 토론은 조금 쉬어가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최 측에서 시간을 좀 엄격히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좀 준비하시는 동안에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뭐 발제하신 이사장님 포함 여기 앉아 계신 3분 토론자 선생님한테라도 자유롭게 질문하실 걸 해주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도 토론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연세대학 경제학과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공유부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자연이다 이러면 이게 공유지와 공유부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사유화를 하게 되면 그때 그 사유화된 그 땅이나 산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그러면은 사유지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공유부인데 누군가 사유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사유화를 했을 때 다시 커머닝이라고 하는 공유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거는 어떤 기준이나 어떤 규범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을 누군가가 사유하고 있으니 다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거는 사유지니까 그거는 인정을 하되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인가요? 계속 들으면서 이게 정확히 잡힐 것 같으면서도 계속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제가 잘 안 잡혀가지고 좀 그런 조금 그 가르마를 좀 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절이 하수상에서 너무 떨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아니요, 전 그냥 넘기겠습니다. 지금 다음 발제기 때문에 그때 여기 저는 정영신 선생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딱 꽂힌 게 모두의 것이라는 걸 강조하게 되면 기술 관료의 기획으로 전락할 수가 있고, 커머닝 행위에 하게 되면 공동체의 소유물, 사유물로 전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졸다가 그때 확 깬 것 같은데, 그럼 이 두 개의 양편향을 극복할 수 있는 정영신 선생님의 대안은 뭔지 좀 대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있으실까요? 그럼 예, 너무 기적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답하고 토론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 들어보고 시간 내에서 혹시나 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사장님하고 정영신 교수님.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질문은 일단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뭐라고 할게 뭐 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이렇게 쭉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은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차 공유화 문제랑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문제의식은 그런 거였죠. 예를 들면 왜 공유지 특유의 분배 방식이 없고 기존에 이제 있는 분배 방식만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좀 내재적 기준에서 분류한다기보다는 의식적으로 분류를 한 거고요. 그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것이 일련의 과정으로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일종의 그 기존의 공유화에서 저희가 누락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어쨌든 강조하기 위한 개념으로 2차 공유화라는 개념을 썼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1차, 2차 나눈 것도 뭐 자의적일 수도 있지만, 또 보면 일종의 아까 이제 그 제3 세션에서 이제 또 나오겠지만, 다시 이 공유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일종의 프로세스라는 과정들을 강조하는데,
그렇지만 또 이렇게 업계 용어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말해주는, 그러니까 구분해서 말해줄 필요, 그다음에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개념을 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뭐 그러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만 혹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아까 정영석 교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이른바 그리고 저 김찬희 대표님도 질문하신 것, 그러니까 모두의 것, 우리의 것, 이 문제가 사실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머레이 북시나 뭐 사회 생태주의적인 관점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게 일종의,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는 번역을 어떻게 번역하든 뭐 연합주의, 그러니까 좀 중앙 집중적인 의미에서 연방주의 말고 좀 연합주의에 가까운 이런 개념이고, 그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 갑자기 떠오른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것 같은데, 그건 하지만 그냥 우리 애들의 사고를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종의 뭐 역보충성의 원리 같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충성의 원리가 뭐 아래 하위 단위에서 책임지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시민들의 자기 조직화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책임지고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올려가는 뭐 카톨릭의 원리에서 나온 거고, 흔히 말하는 뭐 사회복지에서 논의를 많이 쓰는 개념인데, 거꾸로 모두의 것을 띄고 일정한 자율성을 주는, 그래서 이게 뒤집어진 보충성의 원리, 같은 방식으로 이 모두의 것과 우리의 것을 사고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어쨌든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유지나 공유부의 문제를 포함해서 하나의 인간의 뭐 사회 혹은 정치체의 구성의 원리나 구성의 방식에 관한 어쨌든 질문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요 문제는 그 정남영 독립연구원 선생님께서 제 얘기하신 이른바 이제 커먼즈가 이른바 이제 그 국가 외부에 있다라는 어쨌든 요 질문하고도 어쨌든 사실은 좀 연동되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저한테 어쨌든 제일 골치 아픈 문제는 커먼즈를 도대체 지킨다는 게 뭐냐. 예를 들면 되찾고 지키는 건 어쨌든 그 일종의 뭐 힘의 행사 방식인데, 그러려면 그것은 어쨌든 일정한 그 힘을 이제 수반하고 힘과 힘의 조직화와 행사라고 하는 것을 수반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게 우리가 오늘날 그 좁게는 국가라고 부르고 아니면 넓게는 퍼블릭이라고 부르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 어쨌든 이 질문을 사실은 좀, 그러니까 이 고민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 자체의 그 조직화의 원리라는 것은 부재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는 이제 정남희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의미의 국가하고 좀 다른 의미에서의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 커먼즈나 이런 것들도 국가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와는 다른 의미에서의 퍼블릭을 뭐 구성할 필요성, 혹은 그것에 의해서 뭐 뒷받침될 필요성,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소유, 그쵸, 사실은 모두의 것이다라는 말은 기존의 소유 체제랑 좀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아닌 소유라 도대체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어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이 어쨌든 드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미래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정남 교수님 생각에 어쨌든 일정하게 동의하는데, 이 이행의 과정이건 뭐 순차적이건 뭐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소유권 제도에 대한 비판이건 혹은 역의 이용이건 아니면 이 소유권 제도의 재구성이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수반되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저희가 뭐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 형성되는 공유부에 관한 뭐 예를 들면 공유 지분권의 형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존의 소유권 제도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퍼블릭이라는 개념을 결합해서 현재 어쨌든 잠정적인 소유권 체제로 만들고 뭐 그것을 일종의 하나의 공유부 배당으로서 기본소득의 중요한 뭐 교두보 혹은 거점으로 보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일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제 최영준 교수님이 질문하신 도대체 공유부가 요거냐 이거냐 뭐 이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 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적 소유권의 기원과 정당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보면 뭐 로크식으로 보느냐 아니면 루소식으로 보느냐 아니면 뭐 또 다른 이른바 17세기 이제 소유 논쟁에서 있는 것처럼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노력해서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느냐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보느냐라는 것들을 밑에 이제 깔고 어쨌든 깔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게 18세기 있었던 거죠. 토마스 페인식으로 그냥 놔두고 아까 이제 잠깐 나온 거 갖자고 하고 아니면 토마스 스펜스식으로 모두의 것을 하고 그 전 다음에 다시 이른바 경매 방식으로 임대를 한 다음에 뭐 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이거는 뭐 너는 무슨 관점이야 이렇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뭐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지를 어떻게 보느냐. 예를 들면 이제 좀 더 실제로는 중세 뭐 잉글랜드에서는 일종의 이용권이었는데, 근데 실제로 오늘날 그러니까 이용권인데 이용권하고 아까 정혜승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공동 소유하고 이제 막 겹쳐져 있는 양태로 나타나고 있고, 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오늘날의 이 소유권 체계에서 그것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확보되기 위한 어쨌든 일종의 방편처럼 이제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떤 뭐 제가 뭐 결론의 두 번째로 드린 것처럼 이 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어쨌든 이 제도 변화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특히 이른바 소유권 문제, 법적인 어쨌든 그 재산권 체제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고, 근데 그거를 꼭 확 뒤집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모두의 것 아까 말한 뭐 그 내셔널한 차원에서의 공유 지분권의 문제이건 아니면 좁은 범위 내에서의 커먼즈의 일정한 그 유지, 보호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그 재산권 체제 어쨌든 일정한 틈을 만드는 것이건 어쨌든 그 부분이 이 공유부 논의의 현실성을 만들어 나가는 어쨌든 중요한 한 가지 방향이 아닐까 이런 정도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정영신 교수님. 예. 그 두 가지 원리 사이에서 그 획일적인 어떤 방안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가령 이제 제주의 여러 해안들을 보게 되면 그 해안 마을 어장을 이제 아주 오랫동안 관리를 해왔던 어촌계와 그다음에 이제 제주가 관광지가 되면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그 스쿠버 다이버들 사이에 이 갈등들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제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경치 좋은 해수욕장들에서 다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어민들 어촌계는 이 바다를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이용하고 관리를 해왔고 법적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나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스쿠버 다이버들은 이게 왜 당신들만의 것이냐, 이 바다라고 하는 건 모두의 것인데 우리는 이 정치 공동체 일원으로서 여기 이 바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양자들 사이에서의 충돌만 나타나고 그 사이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을 건지 관련된 소식은 들려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모두의 권리를 이제 주장하는 스쿠버 다이버들에게는 그 바다를 깨끗하게
유익하게 이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헌신해 왔던 사람들의 어떤 권한과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가치를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이 과정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민들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관리를 해왔고 법적으로 어떤 수익권이라고 하는 게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그들의 소유물은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좋은 해결 모델은 지금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다른 사례를 이제 보게 되면 그 이탈리아에 있는 여러 이제 볼로냐를 비롯한 도시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제 커먼즈 규약을 이제 보게 되면 그 볼로냐 규약을 비롯한 그러니까 공공재에 대한,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퍼블릭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용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하면서 또 동시에 시민들이 그것을 자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플랜을 만들어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제 지자체, 도시정부에 제안을 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일종의 도시정부와 이제 시민들 사이의 협약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시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런 형태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어떤 모두의 것에 대한 어떤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공간을 또 시민들이 일정한 한계들 속에서 이제 자치적인 자기조직화의 과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해결 방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령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국민들 각자가 낸 생산한 어떤 것들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가져가서 이제 재분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전문가들이나 일부 정치인들 기술 관리적으로 이제 해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세금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도 가령 이제 시민 참여적 방식, 시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시민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공동의 부가 분배되는 그 과정에 개입하는 하나의 좋은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런 제도권 안에서의 어떤 공동의 부의 분배 방식과 이제 구분되는 방식으로 시민적 영역 안에서 이제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가령 이제 금융, 은행과 관련해서도 시민들이 연합으로 이제 공동체 은행 빙고라는 이름으로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10여 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는 이런 경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는 어떤 영역이고 자원의 성격이 어떻고 이제 공동체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르게 해결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두 토론자 선생님도 아주 간단히 말씀하실. 예.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사유화 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떠오른 생각인데, 제가 이제 커먼즈 운동은 새로운 커먼즈를 구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가진 그걸 뭐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법에 누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내놓는 겁니다. 그걸 푸링이라고 그래요. 다 내놓음. 그래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생산하고, 그런 결실은 당연히 똑같이 분배를 하겠죠. 그 분배를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분배의 방식을 모여서 다 같이 결정을 하겠죠, 아마.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은 식구 이런 사람은 밥도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이는 아니고 하여튼 공정하게. 죄송합니다. 공정하게. 그래서 풀링을 해가지고 되는 게 이게 그런 곳을 많이 만드는 거, 그럼으로써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그래요. 협동조합하고 비슷하죠, 물론. 실제로 협동조합 앞에 오픈자 붙여가지고 열린 협동조합이 커먼즈랑 거의 겹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자기 기존의 것이 자기 개인 것이든 아니든 관계는 없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생산수단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개인이 가진 땅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령 자기 땅이 공장 같은 걸 지어서 생산소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까 거기에 맞춰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개인 재산으로 그걸 뭐 판 다음에 나는 이번에 무슨 커먼즈를 만든다는데 이만큼을 내자.
해가지고 풀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혹시나 지금 보니까 이제 커먼즈가 그런 게 뭐가 있지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 데이빗 몰리어의 공유인으로 사고와 책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이거 조금 잘 더 모르고 정리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끝이에요. 네, 30초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담론이 현실의 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면 하거든요. 지난 대선 때 도대체 대장동이라는 이슈 때문에 굉장히 그 큰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커다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나 혹은 용산 미군 기지를 커다란 공원을 만들었을 때 아마 아모레퍼시픽 그 건물 가치는 한 5천억 높아질지도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인근의 임대료도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런 우리가 이런 정책의 문제에도 이 담론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고, 저는 최근에 작은 도서관 문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작은 도서관은 그냥 공공시설이 아니라 커머닝이 된 공공시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의 목표가 우리가 이제 공유지 담론, 공유부 담론을 같이 이제 연계해가지고 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원래 선생님 저희 한 30초만.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카톨릭 대학교로 간 지 한 3년 정도 되는데요. 매년 1학기마다 전환과 공유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커먼즈 개념을 이제 가르쳐 주고 학생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커먼즈를 찾아와 가지고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막 새로운 것들을 막 발견해 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이제 달리 보면서 뭔가 발견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과 또 연계하면서 시민들과 만나 나가면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원래 토론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그냥 저는 굉장히 생산적인 논의였다고 여겨지고요. 그냥 연구자로서 저도 듣다 보니 전 좀 공유부라는 게 걱정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라는 게 지금 거의 글로벌화돼서 뭐 뮤추얼 펀드든 뭐든 전 세계로 가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약탈적으로 하고 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었던 그런 문제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부는 당연히 재분배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지만 이 노동소득 분배도 그에 못지않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노동자들한테 너무 몰리고 그 소득이 다시 부로 전환되는 게 너무 쉬운 일이 돼서 저는 이런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공유부가 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여겨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의 핵심 개념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할 것 같고, 근데 이 핵심 개념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설명해 낼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 펜션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노동자들이 미국을 보면 우리가 연금 자본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노동자들 연금으로 다시 재투자되는데 그걸 노동자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상태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단지 부의 재분배가 그 부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부에 대한 스테이크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는 세션이었고요. 발표 잘 준비해 주신 이사장님,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 선생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세션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